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카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대로 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단골처럼 많이 쓰이는 시의 수사법,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얘네들은 사실 중학교 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도 많이 있고, 은유, 직유 뭐 이 정도는 아는데 싶었던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 올라와서는 검정고시든 수능이든 구체적인 선택지, 그러니까 선지라 그러죠, 보통. 동그라미 1, 2, 3, 4, 5에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용어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그 한두 개 헷갈리는 것 때문에 왕창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용어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알던 길도 돌다리도 다시 짚어보고 건너는 것처럼 오늘 완벽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넘어갈 텐데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에다가 올려두었던 PDF 파일 있죠. PDF 파일을 출력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적어주는 거라든지 강조 표시하는 것들은 그 요인물에다가 필기하면서 같이 수업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비유인데 직유와 은유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직유, 은유는 너무 흔해서 많이 들어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직유와 은유에 나와 있는 이 유자 있잖아요. 이거는 한자에서 빗댈 유자야. 그러니까 직유, 비유는 자, 직접적으로 빗댄다는 말이다. 직. 그러면 은자는 무슨 은자일까? 말고. 자, 숨을 은자예요. 그래서 은유법은 비유가 숨어 있는. 자, 그래서 숨어 있는 비유야. 자, 그러면 직유법은 누가 봐도 직접적으로 비유인 것 다 뻔히 알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처럼,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말들이 나와서 누가 봐도 아 이게 빗대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거든. 직접 빗대는 표현이 나오는 걸 이제 직유라고 부르는데 예문을 볼까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아, 그 누님 꽃에 대해서 원래 표현하는데 자, 그 꽃을 누님으로 빗댔구나. 누님과 꽃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나 보죠? 그래서 누님과 꽃을 연결해서 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게 직유법이고 두 번째, 레몬처럼 싱그러운 웃음. 처럼이라는 말이 쓰여서 누가 봐도 역시 비유인 거 알겠죠? 그래서 웃음이 어떠냐? 레몬 같다. 레몬처럼 싱그럽다. 이렇게 해서 빗대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했네. 자, 비유에서 설명할 때 있잖아요.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을 해두십시다. 관념이라는 건 이제 표현하려는 뜻, 이런 거겠죠? 그러면 원관념은 원래 관념, 즉 원래 표현하려는 그 뜻, 혹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원관념이라 그러고 보조관념은 이 표현하려는 대상에다가 연결지어서 보조관념은 이걸로 표현의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에서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보조관념을 수단으로 해서 원관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비유 중에서도 직유는 그 직접적으로 처럼 같이 듯이 있냐 이렇게 직접 빗대는 말이 나와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직유라고 그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은유 같은 경우는 비유가 숨어 있잖아. 겉에 문장을 보았을 때는 비유인 걸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은 무엇이다. 즉, A라는 원관념과 B라는 보조관념이 서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똑같다고. A는 B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문장 형식만 봤을 때는 진짜 A가 B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A는 A를 B에 빗댄 거지. 아기의 자는 모습은 천사다. 그랬을 때 아기의 자는 모습 이게 이제 원관념 원래 표현하는 원관념이라면 천사다 천사라는 보조관념에 빗댔는데 이거를 아예 무엇은 무엇이다 문장 표현으로 한 거죠. 그다음 그녀의 얼굴은 이게 원관념이라면 보름달 이건 보조관념인데 그녀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뭐 둥글다 둥글럭하다 삼스럽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뭐 이렇게 뽀샤시하다 하얗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
마치 그대로 얼굴 자체가 보름달인 것처럼 무엇은 무엇이다 속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얼굴이 보름달이라는 게 아닌 건 알죠. 비유라는 건 누구나 알지. 그럼 사람 몸 위에 그 보름달이 떠 있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표현 방법으로 나타낸 거지. 또 예를 들어서 미옥쌤은 호랑이다. 미옥쌤은 호랑이 같다라고 그러면 같다라는 말 때문에 직유법이 되겠지만 미옥쌤은 호랑이야 라고 표현하면은 내가 그렇다고 진짜 호랑이 짐승이겠니? 포유류겠니? 그건 아니죠. 미혹sem은 호랑이 같다라는 표현법을 은유로 나타낸 거죠. 직유와 은유의 차이, 이렇게 빗대는 말 직접 나오면 직유, 숨어 있으면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방식으로 나타내면 은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유법은 대자가 무슨 대자일까요? 큰 대 말고, 그 다음도 유명한 너희들 잘 알고 있는 대신할 대자. 그래서 대유법은 대신 빗대는 거야. 원래 내가 표현하려는 그 대상이 너무 커.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 여기도 대신할 대자가 들어가죠?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나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 빗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원관념이고 그 전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부분, 가장 대표적인 속성, 이게 이제 보조관념인 거죠. 전체를 부분으로 대신해서 빗대는 게 이게 바로 대입법인데 예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을 때, 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지. 그래, 밥도 먹어야지. 반찬도 먹어야지. 가끔씩 주말에는 치킨도 먹어줘야 되는데, 치느님, 어떻게 빵만으로 살아? 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 문장에서 빵이라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경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빵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그 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빵을 포함한 먹을 것 전체, 음식 전체, 이게 원관념이잖아. 원래 표현하려는 원관념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말하기 너무 힘들어. 세상에 있는 먹을 거 음식 종류만 얘기를 하더라도 2박 3일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먹을 것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양 사람들한테는 빵이죠. 보조관념. 이걸 보조관념으로 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반찬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떡은 역시 음식, 먹을 전체를 의미한다. 큰 걸 작은 일부분으로 빗댄 거죠. 자, 그 다음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펜과 칼 싸움 했을 때 응원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당연히 칼이 이기죠. 여기서 말하는 펜과 칼은 진짜 펜과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하는 것, 칼로 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도구 한 가지로 얘기한 거야. 자, 펜으로 하는 것은 문화나 언론 이거죠. 이게 원관념이죠. 칼로 하는 거는 무력이나 권력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무력의 힘은, 권력의 힘은 문화와 언론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대유법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준다면 대유법은 자, 교편을 잡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둘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좀 고상한 말로 얘기하는데 둘이 학교에서 교사를 한다는 거거든. 교사,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할 때 교편을 잡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편이라는 건 가르칠 교자의 회초리 편자야. 그 가르치는 회초리죠. 교편을 잡는 건, 즉 쉽게 말하면 회초리를 잡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지시봉을 잡고 이제 사랑의 매로 때리면서 가르친다라는 말인데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교사의 일은 아니죠. 교사가 하는 수많은 일 중에 교편을 우리 학교에서 물론 체벌이 금지입니다만 교편을 잡을 수도 있지. 교편 잡고 지시봉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 어쨌든 교편을 잡는 건 교사라는 직업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을 가지고 교사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한 거니까 이것도 대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대유법은 되게 예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 네 번째와 이제 다섯 번째, 의인과 화류가 보통 이제 세트로 많이 같이 나오는데, 자, 의인은 인자가 무슨 인자? 그렇죠. 사람 인자야.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이게 의인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먼저 화류법을 가볼까? 화류법은 활자가 무슨 활자일까요? 그렇지, 살활, 생활할 때, 즉, 생명이 원래는 없어.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의인법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빗대서 표현했을 때가 의인법이고, 화류법은 동물도 꼭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왜냐면 동물은 살아있으니까. 동물이 할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건 이제 화류법.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은 감정,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사람만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저희 집 콩이는, 저희 집 강아지, 저희 집 고양이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감정도 이해해요. 물론 그래, 사실이야. 동물도 정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알아요. 근데 국어에서는 그냥 시험 공부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감정은 사람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동물은 국어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물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동작, 움직임, 어디를 간다든지 눕는다든지 앉는다든지 뭐 달려간다든지 이런 거는 동물도 할 수 있는 거. 이제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이렇게 동작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활유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예를 봐볼까요?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자, 노래. 갈대잎이 뒷문 밖에서 우우우우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거든. 자, 근데 노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새도 노래하는데요. 룰루랄라 틱틱틱틱 노래하지 않나요? 자, 새들이 노래한다는 건 사람 위주의 표현이고, 새들은 즐거워서 하는 사람처럼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 언어로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 듣기에 기분 좋을 때, 새들이 노래한다 하는데, 새들은 서로 막 싸우고, 악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듣기에, 새가 너무 슬프게 운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새들끼리는 서로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갈대가 노래 부른다, 갈대가 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의인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바람에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다. 새들도 짝짓기 할 때 춤을 추던데요. 바보야, 그건 춤이 아니라 자기네들 짝짓기 그런 어떤 모션을 하는 거야. 자, 춤도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으로 해서 의인법으로 칩니다. 화류법, 바람이 울부짖는다. 자, 바람이 소리 지른다, 바람이 울부짖는다, 울부짖는다는 사자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화류법으로 치고요. 산그늘이 먼저 내려온다. 산그늘에 발이 달렸나? 산그늘을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이지만 동작 표현으로 했죠. 그래서 얘는 화류법 이렇게 됩니다.